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아이디어는 미국의 유명한 비트코인 인플루언서인 파커 루이스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 장표도 그 파커 루이스의 그래주얼리 된 서든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올리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쓸 때는 어떤 전송 속도, 그 다음에 전송 수수료 이런 것들이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맨날 맨날 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래를 하진 않으니까. 다만 가치 저장 수단이 되어서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을 때 물물 교환의 대상으로서 비트코인이 하루에도 막 수만 번, 수천만 번씩 막 트랜잭션이 될 수 있느냐.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 어렵죠. 비트코인으로 한 번 트랜잭션을 태우면은 10분을 기본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떨 때는 컨제스천이 높을 때는 1시간씩 막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데, 결제라는 것들이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등장한 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어떤 글로벌 결제 수단이 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빌어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있는 게 비트코인 메인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메인 블록체인에서 앨리스와 밥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와 영이죠. 철수가 1비트 그리고 영이가 1비트를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올리기로 결정해요. 그러면 위에 보시죠, 이제. 그 라이트닝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을 보면은 영이가 철수한테 0.25비트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철수가 영이에게 1비트 코인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영이가 철수에게 0.25비트 코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세 번의 거래가 있었죠. 네트 딱 밸런스 치면 얼마인가요? 앨리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0.5비트 더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아주 간단한 계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값이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으로 내려와서 앨리스 그리고 밥의 지갑의 잔고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앨리스가 1비트에서 1.5비트로 늘어났고 밥이 1비트에서 0.5비트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앨리스와 밥이 라이트닝 채널 상에서 무슨 거래를 얼마나 많이 하던 비트코인 온체인에는 담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과값만 담기는 겁니다. 언제? 채널을 닫을 때. 채널을 열 때 올라가고 닫을 때 내려오고 그 중간에 라이팅 네트워크 상에서 채널에서 어떤 거래가 있던지 다 아주 눈깜짝할 사이에 오프체인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레이어 2, 이제 세컨 레이어라고 하죠. 레이어 2 솔루션을 이미 비트코인 지정에서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얼마나 크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냐. 지금 채널 수가 뭐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보이시겠지만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아까 보셨던 앨리스와 이제 밥이 열었던 둘 사이에 어떤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원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를 채널이라고 부르는데 채널 그 수가 아주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볼륨 그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냐. 이제 2021년에 대비해서 2023년 2년 만에 1212%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또는 빠르게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간 거래량 추이 역시 이제 비트코인 그 달러로 봤을 때가 까만색 그래프고 이 비트코인 개수로 봤을 때가 노란색 그래프인데 각각 546%, 그다음에 874% 상승 2년 만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비트코인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만큼 많이 트랜잭션 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걸 이제 비중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라이트닝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하는데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쓰냐? 이거를 이제 추정을 해본 거예요. 리버라는 이제 회사에서. 근데 가장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가장 높은 그래프, 2023년 8월 달을 보여주는 건데, 가장 밑에 이제 까만색 부분, 한 30% 되는 게 1에서 14토시. 아주 미미한 금액이죠. 그죠? 1에서 14토시면 여러분들 아시죠? 1사토시는 1억 분의 1 비트코인이니까, 뭐, 지금 뭐 0.000달러밖에 안 되는, 0.001달러밖에 안 되는 정도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아마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나 팟캐스트 같은 거 이제 들으면서
자동으로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차감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밸류 포 밸류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듣는 만큼, 보는 만큼 제 지갑에서 그냥 분당 또는 뭐 5분당 얼마 이렇게 차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액으로 계속해서 결제가 되는 게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거고, 그 위에 보라 색깔 비중은 10에서 1K 사토시, 1000 사토시니까 이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큰, 그러니까 소액 결제, 뭐 어떤 게임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소액 결제, 뭐 아이템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뭐 로그인 했다 그러면은 뭐 보상으로 준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비트코인 매거진 앱을 여러분들 써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매거진 앱이 있거든요. 그 앱에서 기사를 하나 읽으면은 한 100사토시인가 그렇게 줍니다. 그렇게 기사를 한 10개 정도 이어서 1000사토시 딱 먹으면 그거 출금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이 SNS 이용자 간 팁이랑 결제 해외 송금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한 10,000사토시 이상으로 보면은 그래도 결제, 뭐 살 때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 14,000토시 정도 되니까. 한 2불, 3불 이 정도 되는 이제 요즘 가격으로 치면 한 4불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서비스를 샀다거나 아니면은 뭐 영화를 요즘은 이제 미국에는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선불 카드 같은 거 파는 곳들도 있어가지고, 비중이 그래서 아직까지 그 밑에 하단에 있는 두 개보다는 작긴 하지만 아무튼 실제 일상생활 결제에서도 비트코인이 꽤 쓰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같이 스타트업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자료인데, 이제 왼쪽이 2022년에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한 기업들이 받은 펀딩, VC 펀딩 금액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또는 2020년에 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원래 거의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한 기업들이 아예 펀딩을 못 받다가 작년에만 2022년에만 28건의 투자 집행이 있었고 그 금액도 아주 기하급수 10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전년도 대비해서. 그리고 이게 그냥 라이트닝 네트워크만의 축제가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2022년에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이 스타트업 하는 입장에서 거의 뭐 VC들의 자금이 아예 지갑을 닫아가지고 씨가 말랐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까만색 마이너스 34%돼 있는 거. 저게 이제 일반적인 스타트업 펀딩. 이 시장이 거의 이제 후퇴를 한 거죠.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 관련 펀딩은 오히려 2021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을 했다, 아예. 그만큼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 비트코인의 어떤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 지금 2023년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거래소들도 라이트닝 네트워크 입출금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가장 최근에는 2023년에 보시면 바이낸스가 있죠. 바이낸스도 아마 오디널스 때문에 비트코인 이제 5월 달이었을 거예요. 오디널스 때문에 비트코인 출금 수수료가 갑자기 폭증을 하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 도입을 이제 천명을 하고 바로 이제 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몇백 원 수준의 출금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어디로든 출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는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라이트닝 네트워크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현재 OKX 거래소, 비트피넥스 거래소, 크라켄 거래소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입출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래소들이 그리고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많은 핀테크 서비스들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상당히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오디널스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오디널스는 지금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 하다가 갑자기 오디널스 얘기하니까 좀 연결고리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오디너스가 굉장히 이 비트코인 온체인의 수수료 폭증을 지금 불러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거냐, 이렇게 놔둬도. 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들죠. 오디너스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골드바, 묵직한 골드바를 들고 있죠. 그리고 골드바에는 보통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인증 마크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가 들어가겠죠. 이 골드바는 뭐 미국 연준 재무부에서 만든 또는 뭐 허가한 그런 인증받은 골드바다. 일련번호는 이거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가 다 인증번호가 찍혀 있는 금 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1억 분의 1 비트코인의 사토시 한 개 단위는 그 하나가 다 고유 일련번호가 담긴
어떤 금괴라고 할 수 있어요. 2100만 개라는 유한한 수가 밖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오디너스는 이 뒷면에다가 제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골드바 뒤에다가 내 이름을 새기고 이 골드바 내 거야 하고서는 내 이름 새겨가지고 이거는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뭔가 가치 있고 유니크한 거야 라면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좀 더 다른 가치를 제공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자면.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을 골드바 뒤로 뒤집듯이 뒤집어서 거기에다가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요런 이제 NFT 낙서 그림 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토시가 똑같이 거래가 되는데 블록에 올라가고 트랜잭션이 되는데 그 사토시에는 이런 이제 낙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비중이 나오죠.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사토시도 있고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사토시도 있고 제이슨이라고 해서 그런 뭐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두 개죠. NFT,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오디널스 NFT. 그리고 밈코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코인으로, 알트코인 형태로 발행되는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불러오냐면 올해 5월 달에 이제 오디너스가 갑자기 인스크립션, 그러니까 사토시에다가 그 낙서를 새기는 거를 인스크립션이라고 불러요. 그 용어가. 인스크립션의 양이 폭증하면서 5월 달에 이렇게 이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채굴자들에게 주어진 트랜잭션 수수료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덕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채굴자들만 놀았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트랜잭션 수수료 높아지죠. 그 다음에 트랜잭션 전송 속도 느려지죠. 그러니까 쓰기는 불편해졌는데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한 블록 채굴하면 6.25비트 블록 보상도 받고 트랜잭션 수수료도 거의 그 정도 또는 그 이상까지 막 받고 이랬어요, 이때. 그러니까 수입이 막 더블이 되니까 아주 좋아했죠.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놀았다. 하지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해진 건 사실이다. 게다가 요즘 어떤 소문이 있냐면 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라고 BSB 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어떤 운명을 굉장히 저주하는 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하면서 BSB로 하드포크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디너스 인스크립션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에 어떤 디도스 어택을 하고 있다라는 아주 합리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비지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사실 아무런 목적이 없는데 그냥 트랜잭션을 막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 오디너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인스크립션이 막 늘어나고 이제 그것들이 멤풀이라고 해서 트랜잭션 대기줄에 꽉 차다 보면은 채굴자들이 정작 우리 같이 진짜 사용자들이 올리는 트랜잭션을 놓치고 그런 가비지 트랜잭션을 태워서 이제 올리다 보니까 어, 전송 속도, 전송 실패 확률도 늘어나고 전송 수수료도 늘어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이제 가장 오른쪽에 이제 11월 달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죠? 물론 5월 달에 비해서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한 뭐 한 달 전, 10월 달과 비교해 봐도 석연히 많이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BSB 진영에서 악의적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까 뭔가 패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패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지금 얘기가 아주 설왕설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디너스는 이제 mem풀에서 뭐 바로바로 제거되게 한다, 뭐 이제 이런 극단적인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저의 의견은 어떠냐? 저의 의견은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한경에다 칼럼도 썼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뭐, 그 전에 템루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템루트 업데이트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세그인 업데이트가 있었죠. 그래서 블록 용량이 이제 뭐 블록 용량 1메가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4메가까지 늘어나게 된 그 케이스. 그래서 원래는 골드바의 앞면에만 새길 수 있었는데 블록 용량을 4메가로 늘릴 수 있다 보니까 뒷면 뒤집어서 거기다가 이제 내 이름을 쓸 수 있게 된 거. 요게 약간 단초를 제공한 건 맞아요. 그래서 세그위트, 템노트 업데이트 하면서 오디너스가 가능해졌는데 그러면 뭐 지금 잘못했다. 그리고 다시 다 뒤집냐. 네? 하드포크 다시 해? 그래가지고 없던 걸로 다 할까요? 템노트 없던 걸로 하자. 세그위트 없던 걸로 하자. 이거는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뭐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진성
투자자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죠. 예, 이거를 정말 우리가 없앨 거냐, 못하게 할 거냐, 또는 비트코인은 약간 운동장 같은 거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같은 거니까, 그냥 이것도 하나의 어떤 기능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자라는 거고, 저는 좀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의견에 가깝고요. 오디너스는 뭐 악용될 수는 있으나 악용되는 것도 비트코인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뭐 없애자 말자 이런 거 논의하는 거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이 그래프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건데, 물론 2022년까지밖에 그 타임프레임이 없긴 하지만 결국 전송 수수료가 비싸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온체인에서 비트코인 메인넷 온체인에서 비싸진다, 느려진다. 그거 이미 라이트닝 네트워크 해결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듯이 내가 얼마를 보내든 그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내야 되는 그 금액의 기준이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2022년 들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제 화랑이 오면서, 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뭐 얼마의 금액이 됐건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보낼 때 그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 낮아진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좋은 대안이 있으니까 실제로 저는 5월 달에 오디너스 때문에 그 바이낸스 거래소든 뭐 업비트 거래소든 막 그 출금 수수료 막 폭증해가지고 막 출금할 때 사람들 불만 쏟아져 나고 이럴 때도 크게 저는 느낀 게 별로 없어요.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전송할 때는 아무 뭐 느려지는 것도 없었고 수수료가 그렇게 늘어난 것도 없었기 때문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좋은 대안이 있는데 뭐 전송 수수료, 전송 속도 왜 걱정하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듯이 채굴자들이 놀았잖아요. 채굴자들이 논한 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해시 파워를 제공하는 채굴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걸 보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채굴을 하니까 그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더 견고해지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미국의 상장 이제 채굴자들의 채굴 기업들의 주가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그 동일 기간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7% 오를 때 채굴 기업들 주가 보세요. 14%막 20% 이렇게 오르죠. 30%, 39%. 이런 거를 다 이제 우리가 장점으로 또 제대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찬 첫 번째 세션. 네. 그 질문 들어온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질문들은 이따 전체 또 끝나고 Q&A 하는 시간에 그때 하고 일부 질문만 먼저 몇 가지 여쭈면 훈종님 혹시 지금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채택을 21년도에 했잖아요. 그 뒤에 가장 최근에 엘살바도르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시민들 반응들 이런 것들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시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네. 엘살바도르가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를 대상으로 1000명한테 프리덤 비자라는 걸 발급하겠다고 했어요. 음. 비트코인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100만 버러치를 투자를 하면 약간 시민권을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비자 혜택을 주겠다. 음. 그러면서 굉장히 그게 지금 그 수요가 폭증을 해가지고 음. 많은 그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트코인을 거기 가져가서 뭐 기업을 세우던 아니면 뭘 하든 해도 세제 혜택, 그다음에 뭐 금융 혜택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옆 나라 싱가포르 보면은 저 나라에는 왜 이렇게 부자들이 많이 가서 돈을 싸들고 가서 저렇게 할까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음. 엘살바도르가 정확히 그거를 답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음.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 부호들이 엘살바도르로 가고 있고 음.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그 투어리스트 그 뭐죠? 그 여행 네. 그러니까 여행 관광 수입이 원래 거의 없던 나라였는데 지금 이제 전체 GDP의 아주 상당부 3,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 이거는 이제 음.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발표도 하고 네, 그랬었죠. 음. 실제 엘살바도르 국민들, 시민들이 어떻게 이걸 그걸 좀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뭐 아시는 게 있나요? 아토믹님이나 브라이언님이나 네 실제 현지에서의 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이후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 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가요? 네. 그 유튜브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여행 유튜버가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인이라서 영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엘살바도르 가서 48시간 동안 비트코인만 쓰고 살아보기를 했어요. 음. 그리고 이거를 따라하는 여행 유튜버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음. 있어요. 그 음. 파푸사라고 현지의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김밥 같은 그런 국민 음식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 네네. 파푸사 아주 그 아주 그냥 그 조그만 그 길거리 상점에서도 비트코인 결제로 파푸사 사 먹을 수 있고, 음.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옷도 살 수 있고, 예, 숙박도 해결할 수 있고. 음. 물론 상반된 시각은 존재하더라고요. 음. 사실상 많은 사람, 과반 이상의 사람들은 비트코인 결제 안 쓴다. 예, 음. 사실입니다만, 일부 국민들은 또 빨리빨리 얼리 어답터가 돼서 쓰고 있다라는 것도 또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엘살바도르가 이제 채택한 이후에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한 터라 그리고 시간이 2년이 지나서 이제 가격이 다시 그 지점 이상으로 올라오고 하면 그 국민들이 또 이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는 거 여쭤봐 드릴게요. 음, 그 내년 1월로 승인이 예상되는 아크 인베스트 ETF 거절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SEC가 어떤 이유를 들지, 그리고 거절 이후에 예상되는 파장은 어떨지, 이 부분 혹시 의견 있으신지요? 지금 아크 인베스트랑 그레이스케일이 특히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SEC랑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SEC의 이제 실제 ETF 발행 담당 직원들과 음. 그레이스케일 쪽과 디테일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수순이라고 봐야 돼요. 음. 언젠가는 반드시 출시가 되긴 된다. 근데 1월 달이 만약에 아니라면 그 이유는 지금 이제 거기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ETF 운용사들이 ETF 증권이 발행이 되면 비트코인 현물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네. 1대1로. 그래서 그거를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넣어놓는다라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SEC가 그거를 달러로 바꿔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대요. 음. 왜 비트코인으로 현물로 가지고 있냐? 그 가격도 계속해서 변하고 되게 불안정한데 달러로 음. 바꿔놓고 은행에다 넣어놔라. 이러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대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가 그거긴 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따가 아토믹님 할 때 질문해야 될 질문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토믹님 넘어가기 전에 그 라이트닝 쪽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뭐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시긴 한 것 같은데 그 이미 국내에서는 라이트닝 결제를 도입한 사업자가 실제 많잖아요. 대기업들이 적용 안 했을 뿐이지.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이제 멘트를 빼먹으신 건 아닌지 몰라서 그러신 건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 저한테 여쭤보신 거죠? 네, 네. 아, 최소한 한국 국내에서 도 어덥션이 시작된 게 아닐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네요. 좋은 지적해 주셨고, 예, 국내에서 트위터에 보면은, 뭐, 아토믹 님이 굉장히 많이 전화하고 계시죠. 예, 네, 네. 국내 자영업자분들이 비트코인 결제 수단으로 받는 것들, 네. 저도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고, 이제 굉장히 좋은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응원하고, 저도 실제로 그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도 사 먹어보기도 했고, 비트코인으로. 네. 너무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되게 가장 일선에서 경험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예, 국내에도 굉장히 그래서 좀 가능성이 크고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제 아토믹 넘어가고 이따가 또 이제 세션 끝나는 시간에 미리 답변 못한 것들은 또 하겠습니다. 그 훈종님 마지막 질문으로 아르헨티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 있다고 봐요. 진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 음.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하겠다고 공약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음. 이제 결이 완전히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주창하는 비트코이너들과 완벽히 같은 결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로서 어떤 작은 정부, 그리고 민간 화폐, 음. 이런 것들, 중앙은행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사용할 것 같아요. 음. 그 국가의 어떤 리저브 에셋으로 놓든 아니면 법정화폐로 놓든 실제 결제 수단에 쓰이게 하든 음. 그런 둘 다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법정화폐를 채택하면 사실 엘살바도르와는 또 전혀 다른 게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영향이 클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